국경을 넘어 믿음으로 만든 가족. 일부 맏딸이라는 이름. 당신은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맞으니까 참아야지. 언니니까 양보해야지. 딸이 다섯인데 맏딸이 아들 역할을 해야지. 저는 이 말들을 듣고 자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제 이름보다 먼저 불린 이름이 하나 있었죠. 맏딸. 그리고 그 이름은 저를 40년 가까이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그 무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낯선 땅으로 혼자 떠나면서요.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만났죠. 10살이나 어린 태국에서 온 한 남자를요. 이것은 한 여자가 국경을 넘고 나이를 넘고 두려움을 넘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이야기입니다. 5달의 집. 저는 1960년대 초 시골 외곽의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은 특별했죠. 딸만 5이었으니까요. 첫째가 저, 그리고 동생 4명. 모두 딸.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우리 집이 왜 친척들 모임에만 가면 조용해지는지, 명절 때마다 할머니가 왜 어머니 손을 꼭 잡고 한숨을 쉬시는지, 동네 아주머니들이 왜 우리 엄마를 보면 안 됐다는 표정을 짓는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을 겁니다. 그날도 학교에서 돌아오니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부엌에서는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계셨는데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벽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버지는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아들 하나만 있었어도 이러진 않았을 텐데.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뭔가 돌덩이가 하나 놓인 것 같았습니다. 무겁고 차갑고 그리고 절대 녹지 않을 것 같은 돌덩이가요.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동생들이 떠들고 싸우면 제가 조용히 시켰고 싸움을 말렸습니다. 부모님이 힘들어 보이면 제가 먼저 설거지를 했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는데 저는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마치 프로그래밍 된 것처럼. 책임이라는 이름의 굴레.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저는 점점 더 맏딸 역할에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진 게 아니라 그게 제 정체성이 되어버렸죠. 고등학교 2학년 때 둘째 동생이 성적이 떨어져서 부모님께 혼났던 날이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동생 방에 들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공부할 때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나한테 먼저 말해. 내가 도와줄게. 엄마 아빠한테 걱정 끼치지 말고. 동생은 고맙다고 했지만 저는 사실 고마움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었으니까요. 맏딸이니까, 언니니까, 아들이 없는 집의 첫째니까. 대학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을 골랐어요. 통학이 가능한 곳으로요. 친구들이 너는 왜 서울에 있는 더 좋은 대학 안 가냐고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집이 편하잖아. 그리고 동생들도 있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제가 집을 떠나면 동생들을 챙길 사람이 없으니까. 부모님이 더 힘들어 하실 테니까. 그리고 제가 집을 떠나는 걸 허락받지 못할 것 같았으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저는 절반을 집에 들였어요. 두 번째 월급부터는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냈죠. 제 친구들은 첫 월급으로 부모님께 선물을 사드리거나 여행을 갔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넷째 동생이 대학 등록금이 필요했고 다섯째 동생은 아직 고등학생이었으니까요. 그때 저는 26살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실망. 27살 때 처음으로 소개팅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아는 분의 아들이었죠. 괜찮은 직장을 다니고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한 남자였어요.
첫 만남에서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안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부모님은 건강하시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딸만 5이고 제가 맞이라고. 부모님은 건강하시지만 아직 동생 둘이 대학생이라고. 그 남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연락이 끊겼죠. 나중에 중매를 섰던 분을 통해 들었어요. 그 집이 딸만 5이고 그중 맏딸이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괜찮아요라고 말했죠.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혼자 방에 앉아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는 결혼을 하는데 여동생이 많다는 것이 지장받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내가 태어난 가족 때문에 속이 상했다. 그 이후로도 몇 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회사 선배의 소개로 만난 남자, 친구의 오빠, 동호회에서 만난 남자. 하지만 그들과의 대화에서 저는 늘 같은 것을 느꼈어요. 진실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 이야기를 들을 때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이 여자와 결혼하면 얼마나 이득일까? 손해는 얼마나 될까? 그런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저는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나 결혼 안 할래. 그냥 혼자 살게. 어머니는 놀라셨죠.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셨어요. 어머니도 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탈출을 꿈꾸다 32살 되던 해 여름 저는 회사 동료들과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미국 서부 여행이었죠.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샌디에이고. 2주간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그곳에서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저를 맏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아무도 제게 동생들은 어떻게 되냐고 묻지 않았죠. 그냥 저는 그곳에서 한 명의 여행자였고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샌디에이고 해변에 앉아 있었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죠. 그때 옆에 있던 회사 후배가 물었습니다. 언니, 표정이 왜 그래요? 무슨 생각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 여기서 살면 안 될까? 후배는 웃었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떠나고 싶다.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저는 미친 듯이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이민 방법, 유학 프로그램, 어학연수, 취업비자.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영어 사이트를 번역하면서 길을 찾았죠.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입학 후 학생 비자를 받는 방법을요. 오가족에게 말하다 33살 봄 저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학교 입학 허가서, 비자, 항공권, 그리고 첫 1년 동안 쓸 생활비까지. 그동안 모아둔 돈을 거의 다 쏟아부었죠.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가족에게 말하는 것. 어느 주말 저녁 저는 온 가족이 모인 식탁에서 말했습니다. 저 미국에 가려고 해요. 공부하러요. 식탁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아버지는 당황하고 화난 목소리로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이가 몇인데 지금 공부를 한다고?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동생들은 각자 다른 반응을 보였죠. 둘째 동생은 놀란 목소리로 언니 진짜로? 셋째 동생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근데 언니 혼자 어떻게? 저는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미 다 준비했어요. 학교도 합격했고 비자도 받았어요. 다음 달에 출발합니다.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습니다.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셨죠. 동생들은 어쩔 줄 몰라 했고요.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부모님이 이야기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우리가 저 애한테 너무 심했나? 맞으라고 너무 많은 걸 시킨 거 아니야. 아버지는 무거운 한숨을 쉬며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떠나겠다는 게 말이 되나?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어요. 이번엔 제가 져서는 안 됐으니까요. 제 인생을 위해서 떠나는 날, 출발 전날 밤,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커피가 든 작은 통을 들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참고 있는 목소리로 이거 비행기에 못 가져가는 거 알지만 그래도 공항에서라도 먹어.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안으셨죠.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너한테만 기댄 것 같아. 너도 행복할 자격이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어쩌면 어머니도 한때는 맏딸이었을지 모른다는 것을. 이튿날 아침 인천공항. 가족들이 나와 있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표정이 굳어 계셨지만 제 캐리어를 끌어주셨죠. 동생들은 하나같이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요. 탑승 게이트로 들어가기 직전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가족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다. 나를 찾으러 가는 거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제 시작이다. 33살 저는 혼자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이, 친구도 없이, 완벽하지 않은 영어 실력만 가지고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게 될지, 얼마나 외로울지, 그리고 얼마나 자유로울지, 낯선 땅에서 혼자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던 날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요.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익숙한 불행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낯선 가능성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떠나고 싶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가족의 기대와 자신의 꿈 사이에서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부 혼자선 미국, 처음 만난 나. 첫날 밤 저는 낯선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윙윙거리는 작은 방. 창밖으로는 들어본 적 없는 언어들이 들려왔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정말로 혼자구나. 여기엔 나를 부를 사람도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도 없구나. 그건 두려움이면서 동시에 해방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여자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발견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첫 일주일에 생존기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였습니다. 짐을 찾고 입국 심사를 받고 공항을 나섰을 때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하지? 미리 예약해둔 게스트하우스 주소는 있었지만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택시를 타야 하나? 버스는? 지하철은 있나? 한참을 헤매다가 결국 공항 셔틀버스를 탔어요. 기사분께 주소를 보여드렸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간판들, 낯선 건물들, 낯선 사람들. 모든 게 낯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설렘도 섞여 있었죠.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주인 아주머니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죠. 게스트하우스 주인은 따뜻한 목소리로 어머, 혼자 왔어요? 여기 처음이죠? 힘들었겠다. 일단 들어와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제게 배정된 방은 2층 끝방이었어요. 작은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 그게 다였죠. 하지만 그 방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전부 제 것이었으니까요. 동생과 나눠 쓸 필요도 없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는 짐을 풀면서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옷, 책, 그리고 어머니가 몰래 넣어주신 사진 한 장. 가족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갑자기 울컥했지만 이내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지금은 울 시간이 아니야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요. 이 영어와의 전쟁 학교 오리엔테이션은 도착 3일 후였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는 생각보다 컸어요. 건물들 사이를 오가는 학생들, 잔디밭에 앉아 있는 사람들, 모두가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화하고 있었죠. 저는 손에 땀을 쥐고 등록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대학교 직원은 빠르고 친절한 영어로 Hi, how can I help you today?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분명히 알아들었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렇게 영어 공부를 했는데도요. 나는 더듬거리는 영어 실력으로 I am new student. I want to register? 직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천천히 말해줬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제 뒤에 줄 서 있던 학생들의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등록을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면서 다짐했습니다. 영어를 정복하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영어 뉴스를 켰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멈추고 찾아보고 노트에 적었어요. 슈퍼마켓에 가면 제품 라벨을 하나하나 읽었죠. 버스 안에서는 사람들 대화를 몰래 들으며 표현을 익혔고요. 밤마다 침대에 누워 그날 배운 표현들을 중얼거렸습니다. 잠이 올 때까지요. 나는 혼잣말로 영어를 연습해 본다. Can I have? May I have? Could you please? I was wondering if. 게스트하우스 룸메이트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계 2세 여학생이었어요. 처음엔 서먹했지만 점점 친해졌죠. 어느 날 그 친구가 물었습니다. 룸메이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너 항상 중얼거리는데 괜찮아? 밤에 잠꼬대도 영어로 해.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나는 여기서 살아남을 거야. 그러려면 영어가 필요해.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완벽하진 않았지만 이제 일상 대화는 가능했어요. 수업도 따라갈 수 있게 됐고요. 교수님의 농담에 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쉬웠을까요? 아니요. 매일 밤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그건 제가 견딜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돈과의 싸움, 학비와 생활비. 이 두 가지는 제게 가장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돈으로는 1년을 버티기도 빠듯했거든요. 학교가 시작되고 한 달 뒤, 저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 비자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어요. 캠퍼스 내 아르바이트나 인턴십 정도요. 이력서를 수십 장 넣었습니다. 도서관, 학생식당, 서점, 행정사무실. 하지만 대부분 떨어졌어요. 영어가 유창하지 않다는 이유로요. 좌절할 뻔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어요.
학교 미술관에서 주말 안내 도우미를 구한다는 공고가 붙은 거예요. 면접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미술관에 갔습니다. 면접관은 중년의 여성 큐레이터였어요. 큐레이터는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Your English is not perfect, but I can see you really want this. Tell me, why do you want to work here?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I love art. In Korea, I always wanted to study art but couldn't. This is my second chance. And I need this job to survive here. 큐레이터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Okay, you start next Saturday. Don't be late. 그 순간 저는 울컥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활짝 웃으며 말했죠. Thank you so much. 첫 출근 날 저는 1시간 일찍 도착했어요.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번 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요. 시급은 최저임금이었습니다. 주당 20시간 일할 수 있었죠. 한 달에 약 $1,200. 방세와 식비를 빼면 남는 게 별로 없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제가 번 돈이었으니까요. 제 노동의 대가였으니까요. 미술, 다시 만나다. 첫 학기 수강 신청을 할 때 저는 망설임 없이 미술 기초 과목을 선택했습니다. 드로잉, 색채학, 미술사. 한국에서는 꿈도 못 꿨던 과목들이었죠. 첫 드로잉 수업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미술 교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Art is not about being perfect. It's about being honest. Show me who you are through your work.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직하게. 제가 한국에서 가장 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그거였으니까요. 그날 과제는 자화상이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제 얼굴을 그렸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죠. 제 얼굴을 이렇게 오래 들여다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리다 보니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나구나. 이 얼굴이 내 얼굴이구나. 한국에서는 늘 동생들, 부모님,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았어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했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봤습니다. 한 학기가 지나고 기말 전시회가 있었어요.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자리였죠. 저도 제 그림 3점을 냈습니다. 전시 오프닝 날 교수님이 제 그림 앞에 서서 한참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미술 교수는 진지한 목소리로 There's something raw and honest in your work. You're not trying to impress anyone. You're just being. That's rare. 그 말을 듣고 저는 화장실에 가서 펑펑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 자신이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역할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요. 외로움과의 동거. 하지만 모든 게 아름답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외로움은 여전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특히 밤이면요. 어느 비 오는 밤이었어요. 학교 과제를 하다가 문득 창밖을 봤는데 한국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맘때면 동생들이 뭘 하고 있을까? 부모님은 잘 계실까?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집에 전화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차를 계산해 보니 한국은 아직 새벽이었죠. 전화를 놓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자유에는 대가가 있다는 걸. 그 대가는 외로움이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룸메이트가 졸업하고 나간 뒤 저는 더 싼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혼자 사는 게 처음이었죠. 한국에서도 동생들과 함께 살았고 미국 와서도 룸메이트가 있었으니까요. 첫날 밤 너무 조용해서 무서웠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위층에서 걷는 소리,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다가 결국 일어나 책상에 앉았어요. 그리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죠.
오늘 처음으로 진짜 혼자가 됐다. 무섭다. 외롭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괜찮다.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영어로요. 영어 공부도 되고 제 감정을 정리하는데도 도움이 됐어요. 일기장을 채워가면서 저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외로움을 견디는 법을 배웠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도 알게 됐죠. 나를 만나는 시간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어느 정도 미국 생활에 적응했어요. 영어도 많이 늘었고 친구도 몇 명 생겼죠. 학교 성적도 괜찮았고요. 주말마다 혼자 하는 루틴이 생겼습니다. 토요일 아침엔 근처 파머스 마켓에 가서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사왔어요. 그리고 천천히 요리를 했죠. 한국에서는 항상 빨리빨리였어요. 빨리 밥 먹고, 빨리 설거지하고, 빨리 다음 일하고. 하지만 여기서는 천천히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으니까요. 토마토를 썰면서, 파스타를 삶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게 나를 위한 시간이구나.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 일요일 오후에는 학교 근처 작은 미술관에 갔습니다. 혼자요. 천천히 그림을 보면서 걸었죠. 마음에 드는 작품 앞에서는 한없이 오래 서 있기도 했어요. 어느 날 조지아 오키프의 꽃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거대하고 강렬한 꽃. 그 그림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도 피어날 수 있구나. 여기서라면. 학교를 오가는 길에 작은 공원이 있었어요. 저는 가끔 그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개 산책시키는 사람, 아이와 노는 부모들. 그들을 보면서 생각했죠. 저 사람들도 다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겠지.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하지만 다들 살아가고 있네. 나처럼. 2년 차가 되었을 때 저는 전공을 정해야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취업이 잘 되는 전공을 택하라고 했어요. 컴퓨터, 비즈니스, 간호학 같은 거요. 하지만 저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선택했습니다. 공간을 만드는 일, 사람들이 살아갈 공간을 디자인하는 일, 그게 하고 싶었어요. 어드바이저 교수님이 물으셨죠. Are you sure? It's a competitive field.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Yes,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I'm sure. 컬리지 도서관에서의 만남,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을까요? 저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그 순간만큼은 운명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년차 가을 학기였어요. 인테리어 디자인 과목 중에 3D 모델링이라는 수업이 있었죠. 컴퓨터로 공간을 설계하는 거예요. 저는 컴퓨터를 잘 못했기 때문에 늘 도서관에 가서 연습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도서관 컴퓨터실에서 과제를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자꾸 오류를 일으키는 거예요. 1시간째 같은 문제로 씨름하고 있었죠. 짜증이 나서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남자가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영어로 Excuse me, do you need help? 고개를 돌려보니 젊은 남학생이 앉아 있었어요. 동양인이었죠. 나중에 알았지만 태국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영어로 설명해야 하는데 기술 용어가 잘 안 떠올랐거든요. Oh, yes, actually, this program keeps, crashing? 그는 의자를 가까이 끌어당기며 제 화면을 봤어요. 그리고 몇 번의 클릭 만에 문제를 해결해 주더군요. You need to change this setting first. See? Now try again. 정말로 작동했습니다. 저는 너무 고마워서 연거푸 감사 인사를 했죠. Thank you so much. I've been stuck for an hour. 그는 수줍게 웃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려다가 물었습니다. Are you Korean?
Yes, how did you know? I like Korean culture, K-pop, Korean food. I'm from Thailand. 그렇게 우리는 처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2학년생이었어요. 저보다 10살이나 어렸죠.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 도서관에서 마주쳤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인사만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가 물었죠. Would you like to get coffee sometime? I want to practice Korean. 저는 순간 망설였어요. 하지만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죠. 그냥 커피 한 잔 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 커피 한 잔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미국에 온 지 2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영어로 꿈을 꾸고 혼자 요리를 하고 미술관을 거닐고 제가 원하는 것을 공부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외롭지 않았냐고요? 외로웠습니다. 힘들지 않았냐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수없이 많았죠.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의 외로움이 한국에서의 답답함보다 나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난 그 태국 남학생과의 이야기가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10살 어린 그와의 만남, 그리고 국적과 나이를 넘어선 신뢰와 사랑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기만 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나를 발견하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기도 하죠. 3부 10살 연하의 태국 남자와 사랑에 빠지다. 사랑은 계획할 수 있는 게 아니더군요. 나이, 국적, 문화,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단 하나만 중요할 때가요. 신뢰. 저는 35살이었고 그는 25살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인이었고 그는 태국인이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마침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이것은 국적과 나이를 넘어선 사랑과 신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커피 한 잔에서 시작된 이야기. 첫 커피 약속은 캠퍼스 안 작은 카페에서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저는 일부러 10분 일찍 도착했어요. 떨렸거든요. 왜 떨렸을까요? 그냥 커피 한 잔 하는 건데. 아마 오랜만에 누군가와 개인적인 만남을 갖는 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가 들어왔습니다. 청바지에 흰 티셔츠, 손에는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죠. 저를 발견하고는 수줍게 손을 흔들었어요. Hi, sorry, am I late? No, I just came early. 우리는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뭘 말해야 할지 몰랐죠.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So you're studying interior design?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공간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사람들이 살아갈 장소를 디자인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말하다 보니 제가 너무 많이 떠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는 진지하게 듣고 있더라고요. 중간중간 질문도 하면서요. What kind of space do you want to create? Like, for who? 아무도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I want to create safe spaces, places where people can feel comfortable being themselves. 그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That's beautiful. I think everyone needs that kind of space.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다르다는 느낌. 제 말을 정말로 듣고 있다는 느낌. 우리는 그날 3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전공 이야기, 가족 이야기, 꿈 이야기. 그는 태국 방콕 출신이었어요. 부모님은 사업을 하시고 그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다고 했죠.
My parents wanted me to stay in Thailand and work in family business. But I wanted to study computer science here. 그 말을 듣고 저는 공감이 갔어요. 가족의 기대와 자신의 꿈 사이에서 갈등했던 사람. 저와 비슷했죠. 헤어질 시간이 되자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Can we do this again? I really enjoyed talking with you. 저도 즐거웠어요. 그래서 웃으며 대답했죠. Yes, I'd like that. 조금씩 가까워지는 시간들. 그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일주일에 두 번, 나중엔 거의 매일요.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캠퍼스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고 때로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죠. 어느 날 공원을 걷다가 그가 물었어요. Can I ask you something? Why did you come to America alone?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도 될까? 하지만 그의 눈을 보니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맏딸로 살았던 이야기, 가족의 기대에 짓눌렸던 이야기, 그리고 혼자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요. 말하다 보니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애썼죠. 그런데 그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That must have been really hard. But you were brave. You chose yourself.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용감했다고 말해준 사람이 처음이었거든요. 다들 무책임하다, 이기적이다라고 했는데 그는 제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어요. 대신 그냥 옆에 앉아서 기다려줬죠. 제가 진정될 때까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다르구나. 이 사람은 내 감정을 존중해 주는구나. 겨울이 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겨울은 그리 춥지 않았지만 그래도 쌀쌀했어요. 어느 날 그가 스카프를 가져왔어요. My mom sent this from Thailand. But I think you need it more than me. 파란색 스카프였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죠. 저는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보내신 건데. 하지만 그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Please, I want you to have it. You're always cold. 제가 항상 추위를 타는 걸 눈치챘던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그는 알고 있었죠. 그날 저는 그 스카프를 두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빨개져 있더라고요. 이건 뭐지? 이 감정은 뭐지? 나이 차이라는 벽. 하지만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맞나 싶기도 하고 무엇보다 나이 차이가 신경 쓰였거든요. 10살. 저는 35이고 그는 25. 한국 나이로는 제가 11살이나 많았어요. 어느 비 오는 날 게스트하우스 룸메이트였던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미 졸업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나 요즘 이상해. 한 남자애가 자꾸 신경 쓰여. 오, 드디어? 좋은데. 근데 왜 남자애야? 얼마나 어린데? 10살. 뭐? 10살. 친구는 놀랐지만 곧 진지하게 물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해? 그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대해주는데?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가 저한테 어떻게 대해주는지 생각해보니 누구보다 잘 대해줬거든요. 친구가 말했습니다. 언니는 한국에서 항상 맏딸이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살았잖아. 이제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내 마음이 중요하지. 그 말이 맞았어요. 저는 나인 역할, 책임 이런 것들에만 갇혀 살았죠. 정작 제 마음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너 진짜 어떻게 하고 싶은데? 대답은 명확했어요. 그와 함께 있고 싶다. 고백, 그리고 새로운 시작. 봄이 왔습니다. 캠퍼스 곳곳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그가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Can we meet at the park?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설마. 공원에 도착하니 그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보다 긴장한 표정이었죠. 제가 다가가자 그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I need to be honest with you. I know this might be weird, and maybe you'll think I'm crazy, but 그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I like you more than a friend. I know I'm younger, and maybe that's a problem, but I can't help how I feel.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그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저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그는 제 침묵을 거절로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I'm sorry. I shouldn't have said anything. Let's just forget. 나는 급하게 No, wait. 저는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했죠. I like you too, but I'm older. 10 years older. Doesn't that bother you? 남자는 부드럽게 웃으며 Age is just a number. What matters is this.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진심이 느껴졌죠.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한국에서 만났던 남자들은 제 나이, 제 가족, 제 조건만 따졌는데 이 사람은 그냥 나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Are you sure? Really sure? 남자는 단호하게 I've never been more sure about anything. 그날 우리는 공원에서 해질 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무엇이 어려울지, 하지만 함께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의 배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35에 처음 해보는 진짜 연애였어요. 한국에서의 소개팅들은 연애가 아니었죠. 면접이었어요. 그와의 시간은 달랐습니다. 모든 게 새로웠어요. 그는 제가 좋아하는 카페 음료를 기억했어요. 바닐라 라떼, 얼음 적게, 휘핑크림 많이. 제가 한 번 말했을 뿐인데 그는 기억하고 있었죠. 시험 기간이면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했어요. 저는 디자인 과제를, 그는 코딩을 하면서요. 말은 별로 안 했지만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어요. 어느 날 밤 12시가 넘었을 때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Are you tired? Should we go home? I still have work to do. Then I'll stay with you. 그는 자기 과제는 다 끝났는데도 저와 함께 있어줬어요. 혼자 남겨두지 않으려고. 주말이면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그는 태국 음식을, 저는 한국 음식을 만들었죠. 처음엔 서로의 음식이 낯설었어요. 태국 음식은 너무 매웠고 한국 음식은 그에게 너무 짰대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 맞춰갔습니다. 덜 맵게, 덜 짜게. 그 과정이 재미있었어요. 마치 우리의 관계 같았거든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조금씩 맞춰가는 거요. Your kimchi is too spicy for me. Your curry is too spicy for me. 우리는 웃었어요. 그리고 덜 매운 버전을 만들었죠. 둘 다 먹을 수 있는.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만은 않았어요. 가끔 문화 차이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했죠. 어느 날 그가 약속 시간에 30분 늦은 적이 있었어요. 저는 화가 났죠. 한국 사람에게 30분 늦는 건 큰 실례거든요. Why are you so late? I've been waiting. 그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I'm sorry. In Thailand, 30 minutes is normal? 저는 한참을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시간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는 진지하게 들었고 사과했죠. I understand now. I'm really sorry. It won't happen again. 그리고 정말로 다시는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항상 10분 일찍 나왔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이해하고 맞춰가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이 사람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존중해 준다는 걸. 결혼을 결심하다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였어요. 그리고 더 확고해졌죠. 그가 학교를 졸업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컴퓨터 공학 학사 학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는 여러 회사에서 오퍼를 받았죠. 어느 날 저녁 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We need to talk about our future.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제 헤어지자는 말인가? 하지만 그가 꺼낸 말은 달랐습니다. I got a job offer in LA. Good company, good salary. But before I sign, I want to know, do you see a future with me?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26살의 젊은 남자. 앞날이 창창한 사람. 그런 사람이 36살의 저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I do, but are you sure? I'm older. I might not be able to have many children. My family in Korea is complicated. Are you really okay with all of that? I don't care about any of that. I care about you, just you.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반지는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죠. I can't afford a ring yet, but this is a promise. I wrote down everything I promised to do for you. Read it.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의 삐뚤빠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I promise to always listen to you. I promise to respect your dreams. I promise to never make you feel alone. I promise to learn about your culture. I promise to love you every day.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으니까요.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Will you marry me? 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Yes, I will. 그는 저를 꼭 안아줬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 옆에서 석양빛 아래서 가족에게 알리다. 이제 가족들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요. 한 달 동안 저는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 나 결혼한다. 10살 어린 태국 남자와. 이게 말이 될까? 어느 일요일 밤 저는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한국은 월요일 아침이었죠. 전화벨이 울렸어요. 어머니가 받으셨습니다. 여보세요? 딸.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굳어졌어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지? 아니, 좋은 일이야. 나 결혼하려고 해.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물으셨죠. 누구? 한국 사람이야? 거기서 만난 유학생? 태국 사람이야. 그리고 나보다 10살 어려. 어머니는 놀라면서 뭐? 태국? 10살. 아버지도 전화를 받으셨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죠. 아버지는 화난 목소리로 너 제정신이니? 10살 어린 외국인이라고? 그게 무슨 결혼이야? 저는 침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저를 어떻게 대해주는지, 왜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지. 아빠, 나는 이 사람을 믿어. 한국에서 만난 어떤 남자보다도 나이나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람은 날 존중해줘. 아버지는 화가 나고 실망한 목소리로 존중? 그딴 거 결혼 생활에서 얼마나 가는데 내가 뭘 안다고. 나도 알아. 아빠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우리 집이 어떤 집이었는지. 그래서 더 확실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아버지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끊긴 전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1시간 뒤 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는 내 편이야. 시간을 줄게. 아빠 설득해 볼게. 행복해라. 그 문자를 보고 저는 울었어요. 어머니는 이해하고 계셨어요. 딸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태국 가족을 만나다 다음은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태국 방콕에 있는 그의 부모님께 인사드려야 했죠. 남자친구가 말했어요.
부모님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신대요. 방콕으로 오라고 하셨다고요. 생애 처음 태국에 갔습니다. 방콕 공항에 내렸을 때 습한 열기가 확 몰려왔어요. 긴장으로 온몸이 굳어 있었죠. 그의 가족이 공항에 나와 계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따뜻한 목소리로, Welcome, welcome. You are so beautiful.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안아주셨어요. 진심으로 반가워하셨죠. 아버지도 미소 지으며 악수를 청하셨고요. 그들의 집은 방콕 시내의 큰 저택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말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정원에는 수영장도 있었죠.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됐어요. 태국 전통 음식들이 가득했죠. 어머니가 직접 만드셨대요. Please eat. I made everything for you. 식사를 하면서 그들은 제게 많은 질문을 했어요. 하지만 한국 부모님처럼 따지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저를 알고 싶어 하는 질문이었죠. 남자친구의 아버지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My son tells me you are very hardworking. That you came to America alone. That takes courage.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존경받는 기분이었거든요. Thank you, your son. He's a wonderful person. He taught me what trust means.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Age doesn't matter. Country doesn't matter. What matters is you make each other happy. I can see my son is happy with you.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제 부모님은 나이와 국적만 따졌는데 이분들은 아들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그날 밤 그의 어머니가 제 방에 오셨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계셨어요. This is for you. It was my mother's. 상자를 열어보니 아름다운 옷 팔찌가 들어 있었어요. I can't accept this. It's too precious. 태국 어머니는 단호하게, You are family now. Please, take it. 저는 팔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죠.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사랑은 계획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절대 10살 어린 외국인과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죠. 나이, 국적, 문화. 이 모든 것이 중요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신뢰. 저는 마침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말을 지키는 사람, 제 꿈을 존중하는 사람, 제가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 다음 이야기에서는 결혼 후의 삶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새 아이의 엄마가 되면서도 사업가로 서는 이야기. 완벽하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날들의 이야기를요. 당신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어본 적이 있나요? 조건이 아닌 그 사람 자체를요? 사부 엄마가 된 사업가, 사업가인 엄마. 새 아이를 키우면서 사업을 한다는 것. 누군가는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누군가는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엄마도 꿈을 꿀 수 있다는 걸. 엄마도 자기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쉬웠을까요? 아니요.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울고 싶은 날이 더 많았죠. 하지만 저는 계속 걸어갔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이것은 한 여자가 엄마와 사업가, 두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결혼, 그리고 첫 번째 아이 결혼식은 작고 소박했습니다. LA 시내의 작은 채플에서요. 양가 부모님, 몇몇 친구들. 그게 전부였어요. 한국 부모님도 오셨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표정이 굳어 계셨지만 그래도 오셨죠. 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닦으셨고요. 예식 후 아버지가 제 남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무겁고 진지한 목소리로 내 딸 잘 부탁합니다. 나이가 어려도 남자니까 책임져야 합니다.
남편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I will take good care of her. I promise. 결혼 1년 후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아직 학교도 졸업하지 않았는데 처음엔 두려웠어요. 내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나도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고 싶은데. 하지만 초음파에서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게 달라졌어요. 작고 빠른 심장 소리, 제 안에서 자라는 생명, 이 아이를 위해 더 강해져야겠다고 생각했죠. 딸이었습니다. 2005년 봄에 태어난 작고 예쁜 딸.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감정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두려움과 사랑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내가 이 작은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한다는 감정이요. 남편이 제 옆에 앉아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She's perfect, just like you. 우리는 딸에게 에밀리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한국 이름도 있었어요. 지혜, 지혜롭게 살라는 뜻으로. 졸업과 현실의 벽, 출산 후 6개월 만에 저는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아기를 데이케어에 맡기고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첫날 데이케어에 딸을 맡기고 나오는데 딸이 울었어요. 저를 불렀죠. 발걸음을 떼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돌아서야 했습니다. 졸업해야 했으니까요. 일을 구해야 했으니까요.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고 집에 돌아와 육아를 하고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잠은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밖에 못 잤죠. 어느 날 새벽 3시 저는 부엌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과제는 끝나지 않았고 딸은 밤새 울었고 몸은 너덜너덜했거든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그때 남편이 내려왔어요. 말없이 제 옆에 앉더니 등을 쓰다듬어 줬죠. You're doing great. I know it's hard, but you're almost there.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 또 울었어요. 하지만 그 울음 끝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과제를 마저 했죠. 드디어 졸업했습니다. 학사 학위를 받는 날 남편은 딸을 안고 졸업식장에 와 있었어요. 제 이름이 불리고 무대에 올라갔을 때 남편과 딸이 손을 흔들고 있었죠. 딸은 아직 2돌도 안 됐지만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해냈다. 출산하고도 육아하면서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취업과 좌절. 졸업 후 저는 인테리어 회사에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크고 작은 회사 할 것 없이요. 하지만 거절 메일만 쌓여갔어요. 경력이 없다. 포지션이 없다. 심지어 답장도 없는 곳들이 많았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축은 바닥나고 있었고 남편 월급만으로는 빠듯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Maybe we can ask my parents for help, just until you find a job.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시댁은 넉넉했어요. 도와주실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No, I want to do this on my own. But why? There's no shame in accepting help from family. Because I need to prove something. To myself.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제 고집을 알았으니까요. 그러다 작은 인테리어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을 보자고요. 면접 날 저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어요. 포트폴리오를 다시 정리하고 영어 발표 연습도 수십 번 했죠. 사장님은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제 포트폴리오를 봤죠. Your designs are good, but you have no real work experience. That's true, but I'm willing to learn. I'll work harder than anyone. 사장님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I'll give you a trial period. 3 months. Part-time. If you prove yourself, we'll talk about full-time. 많지 않은 급여였어요. 시급 $15, 주 20시간. 하지만 저는 기회였어요. Thank you, I won't let you down.
일과 육아 사이에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4시간, 주 5일. 들으면 쉬울 것 같지만 아이가 있으면 달라요. 하루 일과는 이랬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딸을 깨우고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데이케어에 데려다 줘요. 그리고 회사로 달려가죠. 9시부터 1시까지 일하고 딸을 데리러 가요. 집에 와서 점심을 먹이고 낮잠을 재우고 그 사이에 집안일을 해요. 딸이 자는 동안이 유일하게 제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에 회사 과제를 더하거나 새로운 디자인 공부를 했죠. 오후 5시쯤 남편이 퇴근해요. 저녁을 함께 먹고 딸을 목욕시키고 재우고 밤 9시가 되면 저는 녹초가 돼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3개월 트라이얼 기간 동안 제 가치를 증명해야 했으니까요. 회사에서 맡은 첫 프로젝트는 작은 사무실 리모델링이었어요. 큰 프로젝트는 아니었지만 저는 온 힘을 다했습니다. 밤마다 딸이 잔 후 디자인을 수정하고 또 수정했어요. 더 좋은 아이디어는 없을까? 더 효율적인 배치는 없을까? 프레젠테이션 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안서를 내밀었어요. 사장님과 클라이언트가 지켜보는 가운데요. This design maximizes space while creating a warm, welcoming environment. 발표가 끝났을 때 클라이언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I like it. Let's go with this. 사장님이 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처음 보는 미소였죠. Good job. 그 두 단어가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었어요. 둘째, 그리고 한계에 부딪히다 3개월 트라이얼이 끝나고 정규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풀타임, 그리고 급여도 올랐죠. 기뻤어요. 하지만 그때 알게 됐습니다. 둘째를 임신했다는 것을요.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기쁘면서도 두려웠죠. 어떻게 풀타임 일을 하면서 두 아이를 키우지? 남편은 기뻐했어요. Another baby. This is wonderful. 하지만 저는 걱정이 앞섰어요. 사장님께 어떻게 말씀드리지? 이제 막 정규직이 됐는데. 한 주를 고민하다가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I'm pregnant. 사장님의 표정이 굳었어요. How far along? 2 months. 사장은 한숨을 쉬며 I see. Well, we'll have to figure something out. 그 뭔가는 결국 제가 파트타임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풀타임은 불가능하다고 했죠. 실망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임신한 몸으로 풀타임 일을 하는 것도 힘들었으니까요.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2007년 겨울 건강한 남자아이. 이름은 제이슨. 한국 이름은 준호였어요.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어요. 딸은 3살, 아들은 갓난아기. 밤에는 아들이 울고 낮에는 딸이 떼를 썼죠. 어느 날 저는 화장실에 앉아 울었어요.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했거든요. 이건 너무 힘들어. 나 혼자는 못하겠어. 남편이 문을 두드렸어요. 남편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Honey, are you okay? No, I'm not okay. I can't do this. It's too much. 남편이 들어와 저를 안아줬어요. Then let's ask for help. My parents can come, or we can hire someone. No, I want to do this myself. Siamwaniga dawajulio magujo sigistego genwaga wasoyo. 여보세요? 딸. 힘들지, 공부하랴, 아이들 키우랴. 내가 미국에 가겠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Why? Why do you always have to do everything alone? That's not strength. That's stubbornness.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맞았어요. 저는 혼자 모든 걸 하려고 했어요. 도움을 받는 게 약함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강함이 아니었어요. 그냥 고집이었죠. 도움을 받아들이다. 결국 저는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달간 미국에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오시자마자 소매를 걷어붙이셨어요. 요리하고
청소하고 아이들을 돌봐주셨죠. 처음엔 불편했어요. 누군가 제 집에서 제 일을 하는 게요. 하지만 점점 고마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동안 저는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제대로 된 식사도 할 수 있었고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You are a good mother, but you need rest too. You cannot give if you are empty. 그 말이 저를 울렸어요. 비어 있으면 줄 수 없다. 맞는 말이었어요.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비용이 부담됐지만 필요했어요. 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요. 도우미가 오는 날 저는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커피를 천천히 마시거나 책을 읽거나 그냥 멍하니 있거나 그 시간들이 저를 회복시켰습니다. 독립을 꿈꾸다. 아이들이 조금씩 자랐습니다. 딸은 유치원에, 아들은 프리스쿨에 다녔어요. 그동안 저는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만이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지? 언제쯤 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밤마다 노트에 사업 계획을 적었습니다. 내 인테리어 가게를 여는 계획. 작게 시작해서 천천히 키우는 계획.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자본이 필요했고, 시간도 필요했고, 무엇보다 용기가 필요했죠. 39살 되던 해,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아니면 평생 못할 것 같아. 남편에게 말했어요. I want to start my own business. Interior design consulting. 남편은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죠. I knew you'd say that someday. What do you need? 머니, 타임, 언드, 요 서포트. You have all 3. Go for it. 그의 지지가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2010년 저는 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시작, 처음엔 홈 오피스에서 시작했어요. 거실 한 구석에 책상을 놓고요. 웹사이트를 만들고 명함을 인쇄하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죠. 포트폴리오는 학교 프로젝트와 회사에서 했던 작업들로 채웠어요. 첫 고객은 교회 친구였습니다. 집 거실을 리모델링하고 싶다고 했죠. I don't have much budget though. That's okay. I'll work with your budget. 그 프로젝트로 받은 돈은 $500였어요. 크지 않았죠. 하지만 그건 제 첫 고객이었어요. 제 사업의 첫 수입이었죠. 그 $500를 받았을 때 저는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1명이 2명이 되고 2명이 4명이 되었어요. 입소문이 났죠. 한국 여성 디자이너가 잘한다고. 1년 후 저는 작은 사무실을 하나 얻었습니다. LA 교회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어요. 이게 내 공간이다. 내 사업의 공간이다. 그 생각에 또 울었죠. 셋째, 그리고 한계를 넘다. 내 사업의 공간이다.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던 2012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셋째를 임신한 거예요. 41살. 늦은 나이에 임신이었죠. 의사는 고위험 임신이라고 했어요.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사업은 이제 막 궤도에 올랐는데, 2 아이도 벅찬데, 하지만 남편은 기뻐했어요. 남편은 기쁜 목소리로 Another blessing. 저는 복잡한 심경으로 임신 기간을 보냈어요. 사업은 계속 이어가야 했고, 아이들도 돌봐야 했죠. 임신 7개월까지 일했습니다. 배가 불러와도 현장에 나갔어요.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자재를 고르고 감리를 받죠. 주변에서는 쉬라고 했지만 쉴 수 없었어요. 이 사업은 제 꿈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현장에서 어지러워서 주저앉은 적이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깜짝 놀라 저를 부축했죠. Are you okay? Should I call someone? I'm fine. Just need a moment.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이제 그만 쉬어라고. 임신 8개월째
결국 일을 멈췄습니다. 남편이 강력하게 말했거든요. No more work. Baby's health comes first. Your health comes first. 마지막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2013년 봄 건강하고 튼튼한 아이. 이름은 라이언. 한국 이름은 민준이었어요. 새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딸 하나, 아들 둘. 균형 찾기. 산후 3개월 후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좀 더 현명하게 일했죠. 파트타임 직원을 고용했어요. 젊은 미국 대학생 2명. 그들에게 간단한 일들을 맡겼죠. 제가 모든 걸 할 필요는 없었어요. 위임하는 법을 배웠죠. 집에서도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남편과 역할을 나눴어요. You do morning drop-offs. I do evening pickups. We take turns cooking. Nampaiwanun donggihimio. Fair enough. 완벽하진 않았어요. 여전히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어요. 완벽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놨죠. 아이들 간식을 손수 만들지 못해도 괜찮았어요. 집이 항상 깨끗하지 않아도 괜찮았죠. 가끔 피자를 시켜 먹어도 괜찮았어요. 중요한 건 아이들이 행복한가, 그리고 제가 행복한가였어요.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당시 8살이었죠. Mommy, why do you work so much? 저는 딸의 눈을 보며 말했어요. Because I have a dream, honey. Just like you have dreams. Mommies can have dreams too. What's your dream? To create beautiful spaces. And to show you that you can do anything you want. 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I think you're doing great, Mommy. 그 말 한마디에 모든 힘듦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일과 가정의 균형. 누군가는 불가능하다고 하죠. 특히 여성에게는요. 하지만 저는 증명했어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쉽진 않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비결이 뭐냐고요? 완벽을 포기하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 아이들, 특히 큰딸의 놀라운 성장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엄마의 선택이 어떻게 딸의 인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요. 당신은 일과 가정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혹은 하고 계신가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오붓딸이 걸어간 길, 엄마가 닦아준 길. 부모로서 가장 큰 보람이 무엇일까요? 저는 알게 됐어요. 내 아이가 자기 꿈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라는 걸. 제 큰딸 에밀리. 그 아이는 제가 걸어온 길을 지켜봤어요. 엄마가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요. 그리고 그 아이는 배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법을, 자기 길을 가는 법을. 이것은 한 딸이 엄마의 용기를 보고 자라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아이, 에밀리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요. 다른 아이들이 인형 놀이를 할 때 에밀리는 블록을 쌓았죠. 유치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Emily is very focused. She can concentrate on one task for an hour. That's unusual for a 5-year-old. 집중력? 그게 에밀리의 특징이었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죠. 숙제를 할 때 에밀리는 완벽하게 끝내야 직성이 풀렸어요. 어느 날 밤 11시, 에밀리는 여전히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과학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죠. 저는 걱정스러워서 말했습니다. Honey, it's late. You can finish tomorrow. No, Mom, I want to make it perfect.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 나를 닮았구나.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죠. 완벽주의. 그게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았으니까요. 에밀리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Emily, listen to me. Perfect is not always necessary. Sometimes, good enough is okay. But you always work so hard, Mom.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이는 제 모습을 보고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이 대화로 키우다. 그날 이후 저는 에밀리와 많이 대화했어요. 제가 왜 일하는지, 왜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지. 하지만 동시에 제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보여줬죠. 어느 날 저녁 저는 요리를 하다가 냄비를 태워 먹었어요. 연기가 자욱하게 났죠. 당시 9살이었던 에밀리가 주방으로 달려왔어요. Mom, are you okay?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I'm fine. I just burned dinner. Guess we're having pizza tonight. Titalayan no lamio. But you never mess up. Oh honey, I mess up all the time. That's okay. That's human. 그리고 저는 에밀리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You know what? Today was really hard. I had a difficult client, your brother was sick, and I forgot to buy groceries. So I messed up dinner. And that's okay. 에밀리는 저를 꼭 안아줬어요. It's okay, Mom. You're doing your best.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리더십에 싹. 중학교에 들어간 에밀리는 여러 활동에 참여했어요. 과학 클럽, 수학팀, 학생회. 특히 학생회에서 두각을 나타냈죠. 8학년 때 학생회장에 출마했어요.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에밀리는 열심히 준비했어요. 포스터를 만들고 연설문을 쓰고 친구들을 만나러 다녔죠. 하지만 선거 일주일 전 에밀리가 울면서 집에 왔어요. Mom, some kids said I shouldn't run. They said I'm too Asian.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아이가 인종 차별을 경험하다니.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에밀리를 안아주고 말했습니다. Honey, listen to me. Some people will always find reasons to put you down. Your race, your gender, your age. But you know what? Those people don't matter. What matters is what you believe about yourself. But what if they're right? What if I'm not good enough? You are more than good enough. You're smart, you're dedicated, you care about people. That's what makes a good leader. Not your race. 그리고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한국에서 맏딸로 살았던 이야기, 미국에 와서 외국인으로 겪었던 차별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이야기. I could have given up so many times. But I didn't, and you won't either, because you're my daughter. 에밀리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You're right, Mom. I won't give up. 에밀리는 학생회장에 당선됐습니다. 학교 역사상 첫 아시아계 학생회장이었죠. 육군사관학교를 꿈꾸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Mom, I want to apply to West Point. 웨스트 포인트, 미국 육군사관학교. 저는 놀랐어요. West Point? Are you sure? That's one of the hardest schools to get into. Titalayan Danhahan Magsalilo. I know, but I want to serve my country. And I want to challenge myself.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자랑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됐죠. 육군사관학교는 쉬운 곳이 아니었어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엄청난 훈련을 받아야 했죠. 하지만 에밀리의 눈을 보니 이미 결심한 것 같았어요. Okay, if that's what you want, I'll support you. But you need to understand how hard it will be. I know, Mom. You taught me that hard work pays off.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컥했어요. 제가 보여줬던 모습이 딸에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에밀리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성적을 완벽하게 유지하고 체력 훈련을 하고 리더십 활동을 더 많이 했죠. 아침 5시에 일어나 조깅을 하고 밤늦게까지 공부했어요. 어느 날 새벽 저는 일어나서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거실에 불이 켜진 걸 봤어요. 에밀리가 거실에서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었죠. 땀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Emily, it's 5 a.m. Why are you doing this? West Point requires physical fitness. I need to be ready. 저는 딸 옆에 앉았어요. I'm proud of you, but don't push yourself too hard.
It's okay to rest. Titalayan danhahan magsalilo. You never gave up, Mom. So I won't either.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보여줬던 모습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거든요. 합격, 그리고 자랑스러움. 고등학교 3학년 봄 합격 통보가 나오는 시기였어요. 에밀리는 매일 이메일을 확인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에밀리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Mom, there's an email. 저는 에밀리 옆에 앉았습니다. 함께 이메일을 열었죠. Titalayan mijiji angnoon deus. I got in. I got into West Point. 저는 딸을 꼭 안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I'm so proud of you. So proud. 가족들에게 전화했어요. 남편, 할머니, 할아버지, 동생들 모두가 축하해줬죠. 특히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전화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손녀가 미국 사관학교를 가다니 내가 그때 미국 간 게 헛되지 않았구나.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울었어요. 제가 혼자 떠났던 그 선택이 딸의 이 순간을 만든 거예요. 웨스트포인트 생활 2019년 여름 에밀리는 웨스트포인트에 입학했습니다. 부모 동반의 날 저희는 뉴욕으로 갔어요. 허드슨 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캠퍼스였죠. 하지만 아름다움 뒤에는 혹독한 훈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밀리는 첫 여름방학 동안 비스트 베럭스라는 신병 훈련을 받았죠. 6주 동안 외부와 거의 연락이 끊겼어요. 첫 편지가 왔을 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엄마, 여기는 상상했던 것보다 더 힘들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체력 훈련을 하고 수업을 듣고 또 훈련을 해요. 몸도 마음도 지쳐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그러셨잖아요. 힘들어도 계속 가야 한다고.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울었어요. 제가 살았던 방식이 딸에게 힘이 되고 있었어요. 저는 매주 편지를 썼습니다. 격려의 말, 집 소식, 그리고 제가 어떻게 힘든 시기를 견뎠는지. 에밀리에게 엄마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너처럼 힘들었어. 매일이 전쟁 같았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으니까. 너도 그래.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가렴.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의대 진학 결심 웨스트포인트 3학년 때 에밀리가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심각했죠. Mom, I need to talk to you about something important. Nanun Geo Johnselli Obje. What is it? Is everything okay? I've been thinking. I want to go to medical school. I want to become a military doctor.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의대, 그것도 군의관. That's amazing. But it will be even harder. Medical school after West Point? Titalayan wagahage. I know, but I realized I want to heal people. Soldiers who get hurt, people who need help. That's my calling.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는 정말로 자기 길을 찾은 거예요. Then do it. Follow your dream. I'll support you all the way. 에밀리는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존스 홉킨스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미국 최고의 의대 중 하나였죠. 졸업식 날 에밀리가 무대에 올라갔어요.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 저는 남편과 함께 앉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She did it. Our daughter did it. Yes, she really did. 엄마에게 전하는 말. 의대 입학 전 에밀리가 집에 왔습니다. 2주간의 짧은 휴가였죠. 어느 날 저녁 에밀리와 단둘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Mom,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저는 딸을 바라봤어요. 이제 23살. 어른이 된 내 딸. I know I didn't always understand why you worked so hard. When I was little, I sometimes wished you could be home more, but now I get it. You showed me what it means to have a dream. What it means to work for something bigger than yourself. When things got hard at West Point, I thought about you. How you came to America alone.
How you built your business while raising 3 kids. If you could do that, I could do this.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Thank you, Mom, for not giving up, for showing me that women can have dreams too. That we don't have to choose between family and ambition. We can have both, even if it's hard.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No, thank you, for becoming who you are, for being brave. I'm so proud to be your mother.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었던 모든 외로움, 모든 힘들, 모든 눈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제 딸이 그 모든 것을 보고 배워서 더 강한 사람이 됐으니까요. 두 아들의 다른 길, 큰 딸만큼 극적이진 않았지만 두 아들도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둘째 제이슨은 음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기타를 치고 작곡을 하고 밴드 활동을 했죠. 처음엔 걱정했어요. 음악으로 미래가 보장될까? 하지만 제이슨은 확신에 차 있었죠. Mom, I know it's risky, but this is what I love. You followed your dream, right?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했던 선택을 아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였으니까요. You're right, then do what you love. But work hard. 막내 라이언은 정반대였어요. 조용하고 책을 좋아하고 수학과 과학에 빠져 있었죠. 방에 혼자 있는 걸 좋아했어요. 어느 날 라이언이 말했습니다. Mom, I want to study engineering. Maybe aerospace. I want to build rockets. 저는 웃었어요. 세 아이가 모두 다른 꿈을 꾸고 있었죠.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모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다는 것.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돈? 좋은 집? 좋은 교육? 아니에요. 가장 큰 선물은 모범입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배워요. 제가 겪었던 모든 외로움, 모든 힘들, 모든 좌절이 제 아이들의 등불이 됐습니다. 특히 큰딸은 엄마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죠.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현재의 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저의 여정,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요. 당신은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당신의 삶 자체가 아이들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 됩니다. 6부 여전히 진행 중인 나의 이야기. 완벽한 결말은 없습니다. 인생은 계속되고 이야기도 계속되죠. 저는 지금도 엄마이고 아내이고 사업가입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섭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현재의 사업 2025년 현재 제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는 15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파트타임 직원 5명이 함께 일하고 있죠. 대부분 젊은 미국 대학생들이에요. 사무실도 처음보다 2배로 커졌어요. LA 다운타운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깔끔한 오피스죠. 벽에는 그동안 완성한 프로젝트 사진들이 걸려 있어요. 주택, 레스토랑, 사무실, 요가 스튜디오. 요즘은 대부분의 일을 직원들에게 맡깁니다. 저는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 클라이언트와 미팅하고 최종 디자인을 승인하는 역할을 하죠. 처음처럼 모든 걸 직접 하진 않아요. 위임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지난주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받았어요. 한인타운에 생기는 북카페 인테리어였죠. 클라이언트는 30대 한국 여성이었어요. 미국에 온 지 5년 됐다고 했어요. 영어가 아직 서툴러서요. 괜찮을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천천히 하면 돼요.
그 여성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이 사람은 날 이해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었던 모든 경험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요. 이 결혼 생활 20년, 남편과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10살 어린 태국 남자와의 결혼. 많은 사람들이 오래 못 갈 거라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함께입니다. 완벽한가요? 아니요. 여전히 싸우기도 해요. 의견이 다를 때도 많죠. 지난달에도 큰 싸움을 했어요. 막내 아들의 대학 선택 문제였죠. 남편은 캘리포니아 주립대를 가라고 했고, 저는 동부의 사립대도 지원해 보라고 했어요. Why do you always push them so hard? He can be happy at any school. I'm not pushing, I'm encouraging him to reach his potential. 우리는 며칠 동안 서먹했어요. 하지만 결국 앉아서 이야기했죠. Nampaiwanun Shabunhage. I understand you want the best for him. But sometimes the best isn't the most prestigious. It's where he'll be happy. You're right, I was projecting my own dreams onto him. I'm sorry. 이게 결혼이에요. 완벽한 조화가 아니라 계속되는 조율이죠.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배우고 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남편은 여전히 제 말을 지킵니다.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존중해줘요. 제 사업, 제 꿈, 제 선택을요. I married you because of who you are. I wouldn't want to change that. 신뢰. 20년 전 그를 선택한 이유가 여전히 유효해요. 한국 가족과의 관계,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복잡합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합니다.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저의 선택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셨지만 그래도 제 아이들을 자랑스러워 하셨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병원에 계실 때 저는 한국에 갔었어요.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는 많이 작아져 계셨죠. 딸, 너 잘 살고 있는 거지? 네, 아빠. 잘 살고 있어요. 미안하다. 너한테 너무 많은 걸 짐지었어. 맏딸이라고.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아빠. 그 경험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후회 안 해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동생들과 함께 살고 계세요. 5딸 모두 결혼했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죠. 가끔 동생들도 영상통화에 함께해요. 너희 에밀리가 의사 된다며? 우리 손녀 정말 대단해. 그럴 때마다 저는 뿌듯해요. 제가 떠났던 선택이 가족들에게도 영감을 줬으니까요. 동생들도 이제는 자기 목소리를 내요. 자기 꿈을 쫓아요. 하나에 들어가며 배우는 것들. 올해 저는 51살이 됩니다. 벌써 50대 초반이에요. 거울을 보면 주름이 보여요. 흰머리도 많아졌죠.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어요.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여요. 이 주름 하나하나가 제가 살아온 증거니까요. 이 흰머리 하나하나가 제가 겪은 고민의 흔적이니까요. 나이 들면서 배운 게 있어요. 완벽해질 필요가 없다는 것.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것. 요즘 저는 아침마다 명상을 합니다. 단 10분이지만 그 시간이 하루를 바꿔요. 조용히 앉아서 숨을 쉬고 제 몸의 소리를 들어요. 예전에 저라면 이런 걸 시간 낭비라고 했을 거예요. 그 시간에 일이라도 더 하지.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쉬는 것도 일만큼 중요하다는 걸. 건강도 신경 쓰게 됐어요. 매주 요가를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해요. 아직 일할 날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손자, 손녀도 봐야 하고요. 그래요.
곧 할머니가 될 나이예요. 믿기지 않지만 사실이에요.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메시지. 요즘 젊은 한인 여성들이 가끔 저를 찾아와요. 사업 조언을 구하거나 인생 상담을 하러요. 저는 최대한 도와주려고 해요. 제가 받지 못했던 도움을요. 지난주에도 한 젊은 여성을 만났어요. 30살 회사를 다니다가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죠. 하지만 두렵다고요. 실패하면 어떡하죠? 나이도 이제 30인데.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실패하면 어때요? 저는 수십 번 실패했어요. 그래도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30? 저는 33세 아무것도 없이 미국에 왔어요. 늦은 나이는 없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합니다. 용기가 생겨요.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제가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누군가에게 길이 되고 있구나. 특히 젊은 엄마들이 저를 찾아와요. 일과 육아를 어떻게 병행했나요? 라고 묻죠. 병행? 아니요. 병행은 못했어요. 그냥 버텼어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리고 도움을 받아들이세요. 혼자 다 할 필요 없어요. 후회와 자랑스러움, 후회가 있냐고요? 있어요. 물론 있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한 것. 둘째 아들 제이슨의 첫 발표회를 놓친 것. 막내 라이언이 아팠을 때 옆에 없었던 것. 몇 년 전 제이슨이 말한 적이 있어요. 둘째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한다. Mom, remember my 5th grade talent show? You weren't there.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I'm so sorry. I was at a client meeting. I should have been there. It's okay, Mom. I understand now. You were working hard for us. 하지만 그 미안함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완벽한 엄마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래도 자랑스러운 것도 있어요. 제가 포기하지 않은 것. 아이들에게 일하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 것. 꿈을 쫓는 게 어떤 건지 가르쳐 준 것. 완벽하진 않았지만 진실했어요. 그게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어제 저녁 온 가족이 모였어요. 딸 에밀리는 의대 방학으로 집에 왔고 제이슨은 음악 투어 중간에 잠깐 들렀고 라이언은 대학에서 주말에 돌아왔죠.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남편이 만든 태국 커리, 제가 만든 김치찌개, 아이들이 사온 피자. 뒤죽박죽이었지만 완벽했어요. Titalayan balj malal handa. Mom, this kimchi jjigae is still the best. 둘째 아들은 장난스럽게 Better than the burned one from 10 years ago? 우리는 웃었어요. 제가 냄비를 태웠던 그날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거구나. 완벽한 가족이 아니라 진실한 가족. 서로의 실수를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 남편이 와인 잔을 들었어요. A toast to this family, imperfect, but together.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불완전하지만 함께 미래를 향해. 앞으로의 계획이 뭐냐고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저라면 5년, 10년 계획을 세웠겠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대신 이런 계획은 있어요. 건강하게 살기.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 보내기. 제가 배운 것들을 다음 세대에 나눠주기. 사업은 천천히 줄일 생각이에요. 직원들에게 더 많이 맡기고 저는 멘토 역할에 집중하려고요. 젊은 디자이너들을 가르치고 이민자 여성들을 돕고 제가 받지 못했던 도움을 주고 싶어요. 길을 잃었을 때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책을 쓸까도 생각 중이에요. 제 이야기를요. 맏딸로 살았던 이야기, 혼자 미국에 온 이야기, 나이와 국적을 넘어선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엄마이자 사업가로 산 이야기. 혹시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면요. 혹시 누군가가 나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요. 당신에게 전하는 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저는 33세 새로운 나라에서 시작했어요. 39에 사업을 시작했고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완벽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실수투성이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지 마세요. 저는 맏딸로서의 기대, 한국 여성으로서의 기대에 짓눌려 살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나서야 진짜 제 삶이 시작됐어요. 도움을 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오랫동안 혼자 모든 걸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강함이 아니라 고집이었어요.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도 용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당신이 당신을 믿어야 해요. 저는 저를 믿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했던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제 그 질문의 답을 찾으셨나요? 만약 아니라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요. 당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것, 당신이 포기했던 꿈, 당신이 미뤄왔던 선택. 한 걸음씩이면 돼요. 저도 한 걸음씩 걸었어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뒤로 물러서기도 했지만 계속 걸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뒤돌아보니 이렇게 멀리 와 있더라고요. 현재의 저. 오늘 아침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어요. LA의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행복한가? 완벽하게 행복한가? 완벽하진 않아요. 여전히 걱정도 많고 후회도 있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아요. 하지만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제가 만든 삶이니까요. 누가 정해준 길이 아니라 제가 걸어온 길이니까요. 전화가 울려요. 새로운 클라이언트예요.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도전. 헐로 디스 이즈.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제 이야기도 당신의 이야기도. 맏딸로 태어나 책임만 지고 살았던 소녀가 혼자 미국으로 건너간 젊은 여성이 10살 어린 남자와 사랑에 빠진 그 사람이 새 아이를 키우며 사업을 일군 그 엄마가 바로 저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진짜입니다. 완벽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진실한 이야기예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예요. 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